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아이 둘의 아빠입니다. 지금 마당에 아내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저는 힘들어서 몰래 도망을 왔습니다. 시원한 얼음물을 먹으면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과거 아내를 만났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내를 처음 만난 게 벌써 10여 년 전이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추억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부터 아내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조그마한 사업이 망해서 방황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꽤 잘 됐습니다. 싼 가격으로 가져다가 국내에 납품하니 이익도 많이 남았고 따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 점점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욕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지요. 중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면 더 싸게 준다는 말에 너무나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관을 하다가 양이 많다 보니 아예 컨테이너채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거기에 투자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물건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정말 앞날이 막막하더군요. 물건을 찾기 위해 몇 달을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건도 찾지 못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낮에는 짐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세상을 원망만 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그나마 편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이라서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들을 하나둘씩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갑자기 거의 전 재산을 날려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최대한 집 근처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교통비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은 작은 굴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제가 가는 시간이 거의 12시가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굴다리에는 노숙자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아차하면 저분들처럼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를 다짐하면서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숙자분들 사이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노숙자분들은 옷도 티가 많이 나는데 그 사람은 노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지 꽤 말쑥한 차림이었습니다. 하물며 여자였습니다. 저는 오다 가면서 그 여자분을 자꾸 보게 되더군요. 나이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 나이 많은 노숙자분들 틈바구니에 젊은 여자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며 가며 그 여자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디가 아픈지 항상 누워 있었고 가끔 기침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신고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노숙자분들은 신고하면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군요. 아마도 노숙자 센터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를 나이 많으신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에 퇴근하면서 그 여자를 보았는데 아까 봤던 그 자세 그대로 누워있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잠을 청하려 누워있는데도 그 여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더군요. 정말 저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샤워를 하고 다시 저는 볼일을 보러 나왔습니다. 차를 타기 위해서는 그 굴다리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여자가 누워있더군요. 보통 노숙자분들은 낮에는 무료급식소 같은 데로 가셔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 그 여자는 어제부터 그 자리에 꼼짝을 않고 누워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여자를 흔들어 봤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 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여자는 끙끙대며 앓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땀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하는 수 없이 여자를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그냥 두다가는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에 낑낑대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눕혔습니다. 여자는 그리 오래 노숙 생활을 안 했는지 다행히 냄새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누군지도 모르니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이불을 뒤집어 씌워주고
머리맡에 감기 몸살약과 죽을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 볼일을 보고 저녁 무렵 집으로 갔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누워있더군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얼굴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마도 심한 감기 몸살 같아 보이더군요. 저는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내 내가 정말 잘한 짓인가 생각이 들더군요. 길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여자를 집으로 들이다니 참 나에게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머리맡에 놓아둔 약과 죽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력을 찾는 것 같더군요. 숨쉬는 것도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옆으로 돌아누운 얼굴을 보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잠깐 잠을 청하고 다시 머리맡에 약과 음식을 놔두고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일어나 있더군요. 어느새 샤워도 했는지 깔끔했습니다. 씻으니까 더 애때 보이더군요. 하물며 옷도 어느새 내 옷을 찾아서 입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 몸은 좀 괜찮아요?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잠깐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답답했습니다.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무슨 사연인지 알 텐데 여자는 넋이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 센터 같은 데로 보내야 하려나 고민을 했습니다. 집은 없어요? 어디 연락할 곳 있으면 내가 연락해줄게요. 그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밥 먹을 거예요? 같이 먹읍시다. 그녀는 많이 시장했는지 밥은 잘 먹더군요. 그렇게 밥을 먹고 다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자 하나밖에 없는 집에 와서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여자가 벗어놓은 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다시 아르바이트 하러 나왔습니다. 아가씨 옷 세탁기에 돌려놓을 테니까 다 돌아가면 널기만 해요. 그리고 갈만한 데 찾아보세요. 보셔서 알겠지만 집이 좁아서 둘이 지낼 수는 없어요. 나는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 올게요. 사실 안 돼 보여서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았으니 스스로 갈 곳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피곤한 새벽,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아직도 잠들어 있더군요. 저도 자야 했습니다. 그래야 또 나가서 묵혀있는 제 물건들을 어떻게든 찾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밥을 차렸습니다. 든든히 먹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일어나서 밥 먹어요. 도대체 하루에 잠을 몇 시간씩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생각해봤어요? 어디 갈 곳은 정했어요? 그녀는 그제야 부스스하며 일어나더군요. 일어나자마자 제가 차려놓은 밥을 열심히 먹더군요. 참,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생활하기 쉽지 않을 텐데 낯이 두꺼운 것인지 남을 의식 안 하는 성격인지 대단했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설마 말을 못하나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도와달라니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녀는 입양아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렸을 때 입양을 가서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양부모는 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학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저 말고도 5명이나 다 입양해서 길렀어요. 아마도 입양 보육비를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애들은 인종도 다양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장애를 가진 애도 있었어요. 나이도 거의 엇비슷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 놀았어요. 양부모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어요. 사고만 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으셨죠. 본인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런 방치도 학대가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거의 애정이 없이 컸던 겁니다.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부끄럽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보내서 힘든 인생을 살게 하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책임 같았습니다. 독립을 할 수 있는 17살 때 바로 가출했어요. 더는 그 집에 있기 싫었어요. 다들 그랬어요. 그쯤 한 명이 가출하면 또 어디에선가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죠. 아이들을 키우는 건 오로지 우리의 몫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출을 해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한인타운으로 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돈도 모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접시 닦이며 세탁소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일이 없이 닥치는 대로 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그게 지난달이에요. 저는 모든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왔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인타운에서 뼈저리게 느낀 건 저는 절대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저는 철저히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엄마도 찾아야 했고요. 지난달에 들어와서 엄마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모든 입양 기관을 뒤지고 다녔어요. 거의 한 달여 만에 저희 입양 서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아주 기뻤어요. 금방 엄마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허름한 여관에 묶었었는데 밖에 나갔다 오니 제 모든 짐을 다 누군가 가져가 버렸어요. 백방으로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 돈이며 여권까지 모조리 다 도둑을 맞았어요. 미친듯이 찾으러 다니다가 몸이 아주 아파서 아저씨가 발견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다행히 아저씨 덕에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꼭 엄마를 찾아야 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발 나가라는 말은 말아주세요. 저도 어떻게든 아저씨한테 폐 안 끼치게 할게요. 당분간만 엄마를 찾을 때까지만 부탁할게요. 이 은혜는 엄마를 찾으면 꼭 갚을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듣고 보니 상황이 너무 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타지에서 구박만 받으며 살다가 드디어 돌아온 모국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여태 넉나간 표정으로 있었던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오죽 황당했을까요? 몇 년을 한국으로 오기 위해 돈을 모았을 텐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다고 생각을 하니 많이 딱했습니다. 그래, 잠이야 여기서 어떻게든 잘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건 생각해봤어? 일단 여권부터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야 어디든 다닐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 왔을 때 대사관에 갔어서 아마 제 방문 이력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사정을 해서 여권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벌 것을 생각해봐야죠. 돈이 있어야 엄마를 찾으러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아저씨한테 신세를 질 수도 없고요. 그때까지만 좀 부탁할게요. 일단 저도 밖으로 나와야 했기에 그녀와 함께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방문 시에 여권을 복사해둔 것이 있어서 금방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서 재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일단 신분증이 있으니 뭐라도 할 수 있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신분증이 있으니 일단 안심이 되네요. 이제부터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래, 일자리도 천천히 알아보자. 집으로 가는 길 모를 테니 오늘은 나랑 같이 다니자. 나도 유학회만 들렸다가 집으로 갈 거야. 나랑 같이 가자. 저는 그녀와 통관하는 곳을 향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라 다만 얼마만이라도 통관을 시켜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이 다 걸린 일이라 저는 어떻게든 매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더군요. 하긴 이런 곳에 온 것도 처음이었겠죠. 그날도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숨만 나오더군요. 벌써 6개월째였습니다. 아무리 상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더는 방치가 되면 아예 상품으로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일할 중으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기에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와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번 기본 반찬으로 밥을 먹여서 괜히 미안하더군요. 그녀에게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자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불고기 정도는 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맛있게 불고기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 다녀올 테니 일자리도 생각해보고 내일 오후에 나랑 같이 나가보자고. 오늘 피곤했을 텐데 일찍 자고. 우리는 그렇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해서 한 동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동거는 맞았어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리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정말 시체처럼 잠들었기에 그녀가 집에 있는 것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보니까 아저씨 무역 좀 일하는 거죠.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해볼까요? 네가? 너 무역 쪽에 아는 거 있어? 아, 그래. 이달 안에 물건을 못 배우면 나 정말 거지돼. 거기 물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져온 거야. 그런데 한꺼번에 묶여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저한테 한번 맡겨봐 주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의 찬 그녀의 이야기가 못 믿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통관하는 사람들은 제 물건을 빼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빌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봤지만 아예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녀와 저는 통관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더군요. 그곳은 미국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량이 들어오는 곳이니 미국인들이 통관을 담당하는 곳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이내 밝게 웃고 나오더군요. 아저씨, 컨테이너 2개는 오늘 중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들여온 물건이 총 컨테이너 10개의 물량이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당장 뺄 수 있다니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게 그리 쉬운 일이었나 싶더군요. 제가 한인타운에 있을 때 종종 이런 일 했어요. 거기서도 통관 때 자주 막혔거든요. 여기서는 반대로 써먹으니 되네요. 이야기인 즉슨 미국의 물량을 한국에서 잡아놓고 있으면 국제법으로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미국에서는 반대로 한국에 이야기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대부분 넘어가줬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나 싶더군요.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괜히 소송 같은 거에 휘말려서 귀찮아지기 싫은 거죠. 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저씨 그 물건 보냈던 중국 사람 전화번호 있죠? 저 줘보세요. 그녀는 저에게 전화번호를 받더니 공중전화기로 가서 그 중국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유창한 중국어를 하더군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저를 보고 빙그레 웃더군요. 너희 서류 실수로 통관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부라도 더 보내라 했어요. 아마 다음 주쯤 컨테이너 2-3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네 보고 와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이 정도에서 무마해 달라네요. 와, 정말 너 대단하다. 어린 나이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난 거래처 끊길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 같은 집에 사는 애가 중국인이었거든요. 걔도 언젠간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때 그 애한테 중국어를 배웠어요. 서로 말상대해주면서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고 보니 그 애 중국에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깜빡했었네요. 이메일로 연락해주고 받자고 했는데 한국 오자마자 엄마 찾으러 다닌다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덕에 일단 급한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거래처에 전화를 돌려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여태 몇 개월 동안 곧 갖다 드린다고만 이야기했던 업체들을 돌면서 약속했던 전체 물량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가지고 왔다고 양해를 구하며 계속 거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급한 불은 끈 것 같다. 고맙다. 네 덕분에 살았어. 너 아니었으면 정말 나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아휴, 아저씨도 참 딱하시네. 이런 상황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를 구해준 거예요? 자기도 곧 길바닥을 나앉을지도 모르는데 참 대단하세요. 그러게, 아마도 너를 보고 있을 때 곧 내 모습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사람 목숨은 일단 살려주자라는 심정이었지. 혹시 알아? 나도 쫓겨나서 길바닥에 있다가 아프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생명을 구하게 될지.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너무 착한 게 탈이에요. 내가 보니까 여태 사기 안 당하고 사신 게 더 대단하네요. 어떻게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해요. 참 용감하세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일을 겪어서인지 거의 애늙은이 수준이었습니다. 다양한 곳에 경험도 많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 지붕에서 지내는 동거인이자 사업적으로도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수준급이어서 거래처에서도 그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더 좋은 물건 대드릴게요. 그거 우리랑 거래해요. 내가 보니까 그거 바가지 씌신 거예요. 우리가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물건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살살 미소를 지으며 거래처 사장들에게 이야기하니 안 넘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건 그렇고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어떡해? 나중에 안 되면 큰일 나려고? 아, 정말 아저씨, 여태 어떻게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딱 봐도 저 물건은 중간 이윤을 엄청나게 붙여서 파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야 독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독점인 물건은 없어요. 최소한 저거와 같은 물건을 더 싸게 구할 수 있으니 제가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중국에 제 친구 있다고 했죠? 그 친구랑 연락이 됐어요. 제가 하는 일 이야기하니 자기도 껴달라고 했어요. 마침 자기도 돈 벌 거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중국 쪽은 그 친구가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니 얼마나 좋아요. 아저씨는 그냥 지켜만 보세요. 저는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사람을 구해주었다니 정말 보온을 제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 덕에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네 몫은 내가 충분히 챙겨줄게. 우리는 그렇게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중국인 친구는 정말 수완이 좋아서 못 구하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아주 좋게 들여와서 중간 이윤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사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반도 잡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너무 네 시간을 뺏었다. 미안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쪽에 잘하는 분한테 의뢰해놨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기록이 다 지워져 있대요.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는데 그러려면 꽤 많은 노력을 했어야 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요. 전문가이니 어딘가에 한두 군데는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친모의 기록은 대략적으로라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친모의 기록이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그런 것 같더군요. 그녀는 그런 쪽의 전문가에게 이미 의뢰를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하세요? 이제 나이도 꽤 됐잖아요. 혹시 남자 좋아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여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서 결혼은 꿈도 못 꾼 거야. 너도 내 상황 뻔히 봤잖아. 이제야 좀 먹고 살만해진 거지. 그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외줄타기처럼 위태위태했어. 여자 사귈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그래요? 난 매일 같은 집에 사는데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주길래 남자를 좋아하나 했었죠. 사실 남녀가 매일 좁은 방에 부대 끼고 사는데 저도 남자인데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녀와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왠지 나와는 다른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하고 다니지 마라. 누구 혼삿길 막을 일 있어? 미국은 그런 일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한국이야. 그리고 너 모르나 본데 나 여자 아주 좋아해. 엄청 밝혀. 아, 그러셨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들이대실까? 내가 들이대봐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혹여나 내가 실수를 할까봐 항상 마음속으로 얘는 내 동생 같은 애다. 그러니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를 되뇌며 생활을 했었습니다. 요즘 장사도 잘 되니 어디 괜찮은 남자 있으면 사귀어 보라고 하려 했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아저씨 좋아한다고요. 그럼 안 돼요? 저 여태까지 항상 안 좋은 사람들만 만났어요. 한때는 내가 엄마한테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도 나를 안 좋아하나? 라는 생각마저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를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아저씨를 안 좋아하겠어요. 평생 살아온 데가 미국이어서 그런지 직접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전혀 그녀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거절을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괜찮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전 오히려 어린애들 싫어요. 나랑 수준도 안 맞는 것 같고 딱 아저씨 나이 차이 정도면 딱 좋아요. 그녀는 저에게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10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도둑놈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별다르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잠자리만 따로 이불을 덮고 자다가 같은 이불을 덮는 것만 바뀌었죠. 그녀는 결혼은 엄마를 찾으면 엄마 손잡고 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식도 생략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고정 거래처도 생겼고 중국에 확실한 아군이 생기자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찾은 것 같대요. 그분이 저 만나재요.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몇 년 만에 찾아내신 거야? 정말 끈질기게 파헤치셨나 보네.
이제 엄마 볼 수 있겠네. 축하해. 그리고 근데 아직도 아저씨가 뭐냐? 다른 호칭 없어? 듣는 아저씨 너무 서운한데? 왜요? 난 아저씨라는 말이 좋은데?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하는데 왜요? 딱 맞는 호칭이구만. 괜히 찔리시는 게 있나 보네요. 우리는 그동안 꽤 친해졌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에 불편한 기분이 있었지만 한 이불을 덮고 자다 보니 이내 꽤 많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에 굶주려 있었고 제가 마음을 열자 그녀도 그런 저에게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밝아져서 처음 봤을 때와는 딴판으로 얼굴에 인상도 좋아졌습니다. 그쯤 엄마를 찾는 거를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던 때라 엄마를 찾았다는 말에 더 기뻐했습니다. 나 며칠 바쁠 것 같아요. 나 없다고 농땡이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요. 엄마 찾아올 테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하고 자주 연락하고. 그녀가 엄마를 찾으러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기에 미리 작별 인사를 해두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지더군요. 며칠이 걸릴 것 같던 그녀는 웬일로 그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종일 꼼짝 않고 누워만 있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갔던 일 어떻게 됐어? 엄마는 봤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녀는 한참을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나 그냥 엄마 잊고 살려고.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냥 나 엄마 못 찾은 걸로 할 거야.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간신히 그녀를 어르고 달래서 엄마를 찾으러 갔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고 나를 맡긴 거였어. 아마도 아빠 없이 태어났었나 봐. 아예 입양을 보내는 기간에 넣은 거를 보면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거나 그 결혼한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거였겠지. 엄마는 지금 꽤 유명한 사람과 살고 있어요. 그때 결혼했던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다른 신분을 하고 계셔. 슬아의 자녀도 있고. 내가 나타나서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먼발치해서 저분이 내 엄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내려고. 엄마도 그것을 원하니 모든 엄마의 기록을 다 지우고 새 출발을 한 거였겠지. 대략 들어보니 엄마를 찾긴 했는데 꽤 잘 사는 집에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다 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엄마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망설이더군요. 저도 이해는 됐습니다. 모든 서류에 신분이 조작되었다는 거를 듣고는 저도 엄마가 일부러 과거를 다 지우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우려가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괜찮겠어? 여태까지 엄마 찾는 일념으로 살아왔잖아. 이제 찾았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만나보지 그래? 아니야, 됐어. 잘 사는 거 봤으니 됐어. 그리고 나한테는 이제 아저씨가 있는데 이제는 나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더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기 싫어. 아저씨가 그렇게 해줄 거지?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됐어. 그래, 우리끼리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래도 궁금한 거는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엄마 정체에 대해서요. 저는 넌지시 떠보면서 그녀 엄마의 실체를 아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항구에 몇 개의 배를 가진 선주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곳도 항구 근처에 살고 있었고요. 그녀의 엄마도 함께 일하는지 종종 항구에 마련된 사무실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알고부터 그녀와 저는 부쩍 별 핑계를 대고 그 사무실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갔었고 저는 그녀의 엄마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길을 쓰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머리를 짜내서 드나들었습니다. 혹시나 그녀의 엄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녀의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배에 대해 뭔가 제안을 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직원이 이야기하기엔 우리 배를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차분한 목소리에 지적인 외모를 가진 부인이셨습니다. 아저씨,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요. 그녀는 엄마를 보자마자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지 간신히 참더니 더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아, 네. 별다른 건 아니고요. 배가 들어오면 순서대로 내리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급한 물건이 오는 경우에는 좀 예외로 먼저 내릴 수가 있게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물건을 찾으시는 고객들이 한시라도 빨리 달라고 상황인 경우가 있어서요. 어려운 부탁인 줄 아는데 염치 없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고정 고객이신데 그 정도는 도와드려야죠.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시죠? 저희도 나름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한두 번이야 제 선에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매번 그러면 곤란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일 때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네, 그 정도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요. 서로 도와야죠. 그건 그렇고 방금 나간 아가씨 직원이에요? 아님 부인? 네, 직원이자 부인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제가 남편입니다. 네, 왠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서요. 낯이 익는다고 해야 할까? 분명 처음 본 사람은 맞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이어서요. 혹시나 어디에서 본 적이 있나 해서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 친구는 얼마 전까지 쭉 미국에서 살았어요. 오며 가며 만나신 적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내 딸이 살아있다면 딱 전화일 텐데 요즘 꿈에도 자꾸 나타나서 내가 기분이 이상했나 봅니다.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녀의 엄마 입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따님이 있으세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버린 딸이 있어요. 백방으로 찾아보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군요. 그러다 보니 가슴에 한으로 남았어요. 분명히 그녀의 엄마도 그녀를 찾고 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고 엄마를 만나보게 하려고 일단은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너희 엄마가 네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니 한 번이라도 만나봐. 이렇게 뒤돌아서 울지만 말고. 너 여태 엄마 만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산 거잖아. 한번 만나봐. 싫어. 사실 나 두려워. 엄마한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럼 나 한 번 더 버려지는 거잖아. 한 번은 참을 수 있는데 두 번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 나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사실 우리 엄마라고 해도 지금 뭐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리 그냥 이대로 살자.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 행복 계속하고 싶어. 그녀의 말이 이해는 갔습니다. 잘 사는 집에 사모님으로 있는 엄마인데 갑자기 버렸던 딸이 나타나면 나는 그런 사실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날 만났던 그녀의 엄마는 분명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라도 엄마와 이야기를 해봐야 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새 바쁘신 일이 생기신 거예요? 저는 그녀의 엄마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저 오늘은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그날 이야기하셨던 따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녀의 엄마는 갑자기 제가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하니 많이 놀라셨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었나 보네요. 요즘 꿈자리에 자꾸 딸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실언을 했네요. 그래도 무역업을 하신다니 혹시 모르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는 더 감추고 있을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날 그녀의 엄마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랐어요. 참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부잣집 아들이었고 저는 가난한 집 여자였어요.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우리 사이를 실기 질투하던 남편의 친구에게 어느 날 겁탈을 당했어요. 그때 가진 아이가 저희 큰딸이에요. 저는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와서 친척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저를 설득했어요. 아이를 국외에 입양시키고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사실 아이를 낳으니까 저도 두려웠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덜컥 겁이 났었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니 마음의 안정도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죠. 내가 내 딸을 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고 우리 결혼을 시댁에서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시어머니의 반대가 아주 심하셨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신분 차이가 너무 났으니까요. 남편은 가족과 연을 끊고 저랑 몇 년을 살았어요. 시댁에서 저를 받아준 건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의 식구가 되었답니다. 정말 쥐죽은 듯 살아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요. 그래도 한 번도 우리 딸 생각을 안 한 적은 없답니다. 딸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본격적으로 딸을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엄두를 못 냈어요. 행여나 알기라도 하면 남편까지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인지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입양을 보내면 절대 안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몇 번이나 미국으로까지 찾아가서 사정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입양을 보낸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딸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후더군요. 그 뒤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간 것인지 아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딸은 오른쪽 어깨에 삼각형의 점이 있어요. 커서는 좀 작아졌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선명한 점이어서 나는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혹시 어디 다니시다가 오른쪽 어깨에 삼각형 점이 있는 여자를 만나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기구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도 힘들게 살았지만 그녀의 엄마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삶을 살아오셨더군요.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나왔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고 엄마와 만나보라고 해야 했습니다. 너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만나봐. 너도 만나고 싶잖아. 저는 간곡하게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엄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딸 맞니? 네, 맞아요, 엄마. 하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 이야기는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엄마도 사연이 있었다고요. 만약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엄마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만나고 지금 많이 행복해요. 엄마 찾다가 만나게 된 아저씨예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요. 아저씨랑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 안 미워해요. 그러니 엄마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옆에 있는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여태까지 얼마나 엄마를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그녀가 만류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괜히 엄마 가족한테 나와 같은 혼란을 주기 싫어요. 다만 가끔 내가 엄마 필요할 때 한 번씩 만나러 와도 되죠? 그래. 얼마든지 와라. 나도 너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마. 그녀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저와의 사랑에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혼자였던 그녀였기에 언제나 듬직한 제가 옆에 있으니 지나왔던 과거는 잊고 앞으로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한사코 거부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엄마는 우리를 도우려고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좀 더 빠르게 회사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직원도 몇 명 뽑을 수 있는 번듯한 회사로 커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상을 해보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득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나요? 제가 부도위기에 몰리지 않았으면 그녀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고 제가 어려움에 있으니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계기로 우리는 서로에게 지금도 큰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행운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힘드신가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연하게 찾아오는 행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버텨내세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복을 얻었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